술에 취한 재벌 2세가 싱글대디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그들의 관계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제가 대표님을 이런 상태로 뵙는 건 처음이네요. 넌 아직 내 모습을 많이 보지 못했어. 그는 동이틀 무렵 낯선 아파트에 앉아 언제나 철옹성 같았던 한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제 그녀는 그의 상사였지만 오늘 그녀는 고통에 겨워 숨쉬기조차 힘들어하는 한 인간이었다. 모든 것을 바꿔놓은 하룻밤이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어느 나라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지 혹은 이야기에 대한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민주는 알람 소리가 아닌 너무나 크고 공허하게 느껴지는 정적 때문에 잠에서 깼다. 눈을 떴지만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다. 낯선 천장, 낯선 벽, 묵직한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새벽빛이 방 안을 연극 무대처럼 만들고 있었다. 모든 것이 실제였지만 낯설었다. 몸을 뉘인 소파는 딱딱했고 밤새 덮고 있던 담요는 바닥으로 미끄러져 있었다. 공기 중에는 그녀의 거심이 분명한 차갑고 엄격한 느낌의 비싼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떠다녔다. 민주는 몸을 일으켜 앉아 마른 세수를 했다.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술 때문은 아니었다. 그는 거의 마시지 않았다. 밤새도록 뇌가 멈추기를 거부한 채 같은 장면을 몇 번이고 되갚는 바람에 쌓인 피로 때문이었다. 오른쪽의 야은 벽 너머는 너무나도 조용했다. 그는 일어나 맨발로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걷었다. 서울은 더디게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드문드문 지나가는 차들, 텅 빈 보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눈부시게 내리쬐는 아침 햇살. 하지만 민주는 알고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의 인생은 어젯밤 조용하고 극적이지 않게 실밥이 터져버렸다. 그저 어느 한순간 세상이 이전과 같지 않게 된 것이다. 그는 몸을 돌려 닫혀있는 침실 문을 바라보았다. 저 너머에는 그가 늘 한 가지 모습으로만 봐왔던 여자가 있었다. 엄격하고 빈틈없고 완벽한 모습. 물류회사 대표 최수현. 목소리를 높이는 법은 없지만 그 눈빛 하나에 부하 직원들을 얼어붙게 만드는 사람이었다. 어제 그 모습이 무너져 내렸고 하필 그 순간 곁에 있었던 것이 바로 민준이었다. 원해서도 계획해서도 아니었다. 그저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한 것을 우연히 보았고 외면할 수 없었을 뿐이다. 이제 그는 동이 트는 그녀의 아파트에 앉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박민주는 스스로를 영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32살, 싱글데디, 물류팀 평사원. 월급은 최저 생계비를 겨우 넘는 수준이었고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에서 월세로 살았다. 7살 난 딸 하윤이를 아내가 떠난 그날부터 혼자 키우고 있었다. 아무런 설명도 작별 인사도 없었다. 어느 날 아침 민준이 눈을 떴을 때 아내는 없었다. 식탁 위에는 미안해, 난 못하겠어라는 쪽지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처가 식구들은 침묵했다. 처음 몇 주는 기다렸고 그 다음엔 찾아다녔고 그 다음엔 체념했다. 이제 그의 삶은 시간표 그 자체였다. 아침 6시 기상, 하윤이 아침 식사 챙기기, 학교 등교, 9시부터 6시까지 근무, 학교 돌봄 교실에서 하윤이 데려오기, 저녁, 숙제 봐주기, 잠들기 전 동화책 읽어주기, 그리고 나면 각종 고지서와 보고서, 빨래, 청소가 기다렸다. 잠은 기껏해야 5시간 잘 수 있었다. 주말에도 회사 일만 없을 뿐 일과는 같았다. 친구도 취미도 야망도 없이 그저 생존해 나갈 뿐이었다. 민주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럴 의미를 찾지 못했다. 하윤이가 행복하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했다. 하윤이는 엄마를 기억하지 못했다. 아이에게 아빠는 온 세상이었다. 그리고 민주는 그 세상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물류회사에 취직한 것은 우연이었다. 아는 사람이 소개해줬다. 배경 없이 그저 성실하고 일처리가 꼼꼼하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용되었다. 민주는 조용히 일했다. 자기 몫을 해냈고 나서지 않았으며 논쟁하지 않았고 승진을 바라지도 않았다. 동료들은 보너스, 휴가, 회식 얘기를 나눴지만 민주는 침묵했다. 그럴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세세한 것들을 놓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최수현 대표가 등을 꼿꼿이 펴는 방식 같은 것, 마치 보이지 않는 자를 척추에 댄 것처럼 항상 똑같이 반듯했다. 혹은 그녀가 절대로 전혀 웃지 않는다는 것, 모두가 웃을 때조차 그녀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또 가끔 그녀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민주는 보았다. 조용히 옆에서 관찰하는데 익숙했기 때문이었다. 송년회는 금요일 저녁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자리. 술 한잔하며 긴장을 풀고 회사가 직원을 아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공식적인 명분이었다. 민주는 전혀 가고 싶지 않았다. 하윤이를 옆집 아주머니에게 맡길 수는 있었지만 돈이 들었다. 양복은 날고해졌고 기분도 내키지 않았다. 하지만 부서장이 넌지시 말했다. 박주임, 불참하면 눈에 띌 거야. 경력에 좋은 신호는 아니지. 민준에게 경력이랄 것은 없었지만 직장을 잃을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는 갔다. 레스토랑, 음악, 술, 웃음소리. 낮에는 같은 사무실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저녁이 되자 친구인 척했다. 민주는 테이블 가장 먼 곳에 앉아 생수 한 잔을 들고 침묵을 지켰다. 옆자리 동료들은 새로운 프로젝트와 보너스, 휴가 계획에 대해 떠들었다. 민주는 자신에게 말을 걸 때면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화에 끼어들지는 않았다. 그는 최수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상석에 앉아 있었다. 엄격한 디자인의 검은색 원피스, 단정하게 틀어올린 머리, 완벽한 화장, 의례적이고 차가운 미소. 하지만 민주는 보았다. 그녀가 얼마나 자주 와인 잔을 드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초점 없이 한 곳을 응시하는지, 휴대폰을 들 때 손가락이 어떻게 떨리는지 다른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다. 모두가 대표라는 직함, 역할만을 보고 있었다. 민주는 한 인간을 보고 있었다. 저녁은 길게 이어졌다. 음악 소리는 점점 커지고 목소리는 소란스러워졌다. 최수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혼자 발코니로 나갔다. 민주는 잠시 기다렸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뒤따랐다.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가 아니라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발코니는 텅 비어 있었고 차가웠다. 바람이 그녀가 공들여 빗어넘긴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다. 그녀는 난간에 기댄 채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손에 든 와인잔은 거의 차 있었지만 그녀는 마시지 않았다. 민주는 문가에 멈춰섰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그녀는 움찔하며 돌아섰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통제력을 잃은 날 것 그대로의 고통스러운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다시 가면을 썼다. 네, 그냥 바람 좀 쐬러 나왔습니다. 춥군요. 감기 걸릴 수도 있겠어요. 그녀는 온기 없는 미소를 지었다.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민준 씨, 난 괜찮아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려 했다. 하지만 그때 그녀의 손이 더 심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와인잔이 흔들렸다. 정말 괜찮으십니까? 혹시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목소리는 날카롭고 거의 무례하게 들렸다. 도움은 필요 없어요. 들어가세요. 민주는 몸을 돌려 문 쪽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바로 그때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최수연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와인잔은 깨져 있었고 와인이 타일 바닥에 쏟아져 있었다. 그녀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깨진 유리 조각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주는 그녀 곁에 쭈그려 앉았다. 대표님, 의사를 부르겠습니다. 부르지 마요. 목소리는 작고 갈라져 있었다. 그냥 너무 피곤해서.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눈은 젖어 있었지만 눈물은 없었다. 그저 고통뿐이었다. 날 것 그대로의 감당할 수 없는 고통. 민준 씨, 더는 못 버티겠다고, 내면의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느껴본 적 있어요. 민주는 침묵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난 버틸 수 있어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 버텨야만 해요. 난 대표니까 약해질 권리가 없어요. 하지만 이젠 연기하는 게 너무 지쳤어요. 민주는 손을 내밀어 그녀가 일어서는 것을 도왔다.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런 상태가 아니십니다. 제발 그냥 모셔다 드리고 바로 가겠습니다. 최수연은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이윽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침묵 속에 차를 타고 갔다. 민준이 그녀의 차를 운전했다. 그가 5년은 꼬박 벌어야 살 수 있는 값비싼 외제 SUV였다. 최수연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주는 음악도 틀지 않고 질문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운전만 했다. 그녀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바로 내리지 않았다. 민준 씨,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이럴 의무 없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있어줄 수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곁에만요. 오늘 밤은 혼자 있는 게 두려워서요. 민주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언제나 더 높은 곳에, 더 강하게, 다가갈 수 없이 존재했던 여자가 지금은 자존심도, 가면도 없이 도움을 청하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있어 드리죠. 아파트는 크고 차가웠으며 텅 비어 있었다. 값비싼 가구와 그림들, 사진 한 장, 살아있는 사람의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최수연은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민주는 거실에 남아 소파에 앉아 재킷을 벗었다. 휴대폰을 보니 옆집 아주머니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3통 와 있었다. 늦을 것 같습니다. 별일 아니니 걱정 마세요. 라고 문자를 보냈다. 그러고는 그저 앉아 정적에 귀를 기울였다. 벽 너머 어딘가에서 희미하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너무나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민주는 확인하러 가지도, 문을 두드리지도, 끼어들지도 않았다. 그저 곁에 있어 주었다. 때로는 그것이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 새벽녘에 그는 잠시 졸았다. 창문으로 쏟아지는 빛에 잠이 깼다. 도시는 이미 평범한 일상을 시작하고 있었다. 민주는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척하는 서울을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모든 것이 변했다는 것을. 어젯밤 그는 가면 뒤에 숨은 한 인간을 보았고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침실 문이 열렸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편한 옷차림에 최수연이 나왔다. 퉁퉁 부은 눈, 헝클어진 머리. 그녀는 문가에 멈춰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있었군요. 네, 고마워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좀 괜찮으십니까? 아니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희미했지만 솔직한 미소였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네요. 그게 도움이 돼요. 그녀는 다가와 소파 옆자리에 앉았다. 오랫동안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말했다. 민준 씨, 할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민주는 직감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민주는 소파에 앉아 최수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식어버린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침묵하고 있었다. 창문으로 들어온 빛이 그녀의 얼굴에 내려앉아 피로로 깊어진 주름과 눈 밑의 그늘을 여실히 드러냈다. 그가 사무실에서 보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3달 전에 제 여동생이 죽었어요. 그녀가 시선을 들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다. 교통사고였어요. 즉사했죠. 28살이었는데 이민주는 얼어붙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듣고만 있었다. 우린 아주 가까웠어요. 동생은 제가 온전히 제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대표도 직함도 아닌 그냥 최수현으로요. 목소리가 떨렸다. 동생이 죽은 후에도 전 계속 일했어요. 뭘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고 그러면 모든 게 끝장날 테니까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보았다. 어제가 동생 생일이었어요. 살아있었다면 29이 되었겠죠. 그래서 그냥 버틸 수가 없었어요. 하루 종일 버텼고 파티에서도 웃었고 해야 할 말들을 했지만 발코니에 나간 순간 깨달았어요. 더는 못하겠다고.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떤 말이든 불필요하게 느껴졌다. 민준식 최수현이 말을 이었다. 전 오래전부터 당신을 눈여겨봤어요. 당신이 일하는 방식, 조용히 자기 몫을 해내는 모습, 절대 불평하지 않는 태도를요. 당신이 딸을 혼자 키운다는 것도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알아요. 그래서 항상 당신을 존경해왔어요. 민주는 움찔했다. 알고 계셨습니까? 물론이죠. 사람을 파악하는 게 제 일이니까요. 그녀가 희미하게 웃었다. 하지만 어제 당신은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했어요. 그냥 지나치지도 비난하지도 않고 그저 곁에 있어줬어요. 그리고 그건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건 제가 받을 자격이 없는 과분한 것이었어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대표님은 도움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처럼요. 난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난 대표예요. 약해질 권리가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대표님도 자신만의 고통을 가진 한 사람일 뿐이고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최수연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찻잔 속으로 떨어졌다. 민주는 그녀를 안아주지도 손을 잡아주지도 않았다. 그저 곁에 앉아 누구의 시선도 판단도 없이 울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해가 더 높이 뜰 때까지 그들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이윽고 민준이 일어섰다. 딸을 데리러 가야 합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기다리고 계셔서요.
최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보세요. 그리고 모든 게 고마웠어요. 민주는 문 쪽으로 걷다가 돌아섰다. 대표님, 만약 또 힘들어지시면 전화하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그를 쳐다보았다. 왜요? 아플 때는 누구도 혼자여서는 안 되니까요. 그는 떠났다. 민주는 아침 8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다. 옆집 아주머니가 불만 가득한 얼굴로 문을 열었다. 박서방, 어디 갔었어? 하윤이가 밤새 아빠 찾았잖아. 죄송합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민주는 돈을 건넸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머니는 돈을 받았지만 불만은 사라지지 않았다. 내는 기다리는데 말이야. 이제 7살이야. 박서방, 아빠가 곁에 있어줘야지. 알고 있습니다. 다신 이런 일 없을 겁니다. 하윤이가 옆집에서 뛰쳐나와 그에게 달려들었다. 아빠, 어디 갔었어? 민주는 딸을 안아 올렸다. 회사에 있었어. 우리 공주님, 일이 좀 늦게 끝나서 집에 온다고 약속했잖아. 미안해. 다신 안 그럴게. 이 하윤이가 그의 목을 꼭 껴안았다. 작고 따뜻하고 소중한 존재. 민주는 딸을 안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침대에 쓰러져 일어나고 싶지 않았지만 토요일에는 빨래, 청소, 일주일치 밑반찬 만들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찬물로 세수하고 하윤이의 아침을 차렸다. 죽, 달걀, 주스. 하윤이는 밥을 먹으며 학교 얘기, 친구 얘기, 숨바꼭질했던 얘기를 제잘거렸다. 민주는 반쯤은 흘려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지었지만 마음은 온통 그의 눈앞에서 무너져 내렸던 그 여자와 함께 있던 그 아파트에 가 있었다. 월요일은 너무 빨리 찾아왔다. 민주는 6시에 일어나 하윤이를 깨워 학교 갈 준비를 시키고 자신은 낡은 양복을 입고 서서 아침을 때웠다. 9시까지 회사에 도착해 자기 자리로 가서 컴퓨터를 켰다. 동료들은 지난 회식 때 누가 얼마나 마셨는지, 누가 누구와 썸을 탔는지, 누가 망신을 당했는지에 대해 떠들고 있었다. 민주는 잠자코 있었다. 10시에 주간 회의가 시작되었다. 모두가 회의실에 모였다. 최수연이 가장 마지막에 들어왔다. 민주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똑같이 단정한 머리, 똑같이 차가운 정장, 똑같이 완벽한 화장. 하지만 눈빛이 달랐다. 예전처럼 공허하지 않았다. 생기가 돌았다. 그녀는 회의실을 둘러보다가 민준에게 시선이 머물렀고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고개를 끄덕여 답했다. 회의는 평소처럼 진행되었다. 최수연은 계획과 과제, 마감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목소리는 단단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누구도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했다. 민준만이 한 가지를 알아챘다. 그녀는 더 이상 책상 밑에서 두 손을 꽉 쥐고 있지 않았다. 회의가 끝나고 민주는 자리로 돌아와 서류를 정리하고 배송 경로를 확인하고 이메일에 답장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민준 씨, 저 수현입니다. 다시 한번 고마워요. 괜찮다면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오늘 퇴근하고 회사 앞 카페에서요. 제가 살게요. 민주는 메시지를 2번 읽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다. 좋습니다. 이라고 썼다. 몇 시예요? 7시요.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일을 계속했지만 생각이 복잡했다. 저녁에 그는 옆집 아주머니에게 전화해 하윤이를 두어 시간만 더 봐달라고 부탁했다. 아주머니는 투덜거렸지만 승낙했다. 7시에 민주는 사무실을 나와 길을 건너 카페로 들어갔다. 작고 아늑하며 거의 텅 빈 곳이었다. 최수연은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평상복 차림이었다. 청바지, 스웨터, 풀어내린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민주는 맞은편에 앉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녀가 대답했다. 와줘서 고마워요. 별말씀으로 웨이터가 메뉴판을 가져왔다. 최수연은 커피를, 민주는 차를 주문했다. 음료가 나올 때까지 둘은 말이 없었다. 이윽고 최수연이 입을 열었다. 민준 씨, 제가 왜 불렀는지, 왜 그날 밤 남아달라고 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여기에 있는지 설명하고 싶어요. 굳이 안 그러셔도 됩니다. 아니요. 그래야 해요.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동생이 죽은 후에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그러더군요. 도움을 요청하는 법을 배우고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척하는 걸 그만둬야 한다고요. 그리고 어제 당신은 제가 제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걸 허락한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민주는 말없이 듣고 있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최수연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당신은 비난하지도 이용하지도 사무실에 소문을 내지도 않고 그저 곁에 있어줬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제가 사는 세상에서는 아니에요. 그녀가 씁쓸하게 웃었다. 제 세상에서 약점은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예요. 대표가 울면 그건 그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감정을 보이면 그건 이용당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당신이 본 모습을 봤다면 저를 갈기갈기 찢어놓았을 사람들이 수십 명은 될 거예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당신의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을 믿어요.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민준 씨, 제안할 게 하나 있어요. 무슨 제안이요? 친구. 그냥 인간적인 친구요. 사무실 위계질서도 가면도 없는 그녀는 진지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알아요. 이상하게 들리겠죠? 대표와 평사원이라니. 하지만 제겐 제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당신은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렸다. 어쩌면 당신에게도 이해해줄 누군가가 필요할지도 모르죠.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좋습니다. 최수연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그들은 거의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 최수연은 동생에 대해 이야기했다. 동생이 어떤 사람이었고, 무엇을 좋아했고, 어떻게 웃었는지, 그리고 더 이상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 민주는 하윤이에 대해 이야기했다. 딸이 얼마나 똑똑하고 웃기고 고집이 센지, 그리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자신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른 채로 사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에 대해, 그들은 일에 대해, 인생에 대해, 사람이 되고 싶을 때 역할로만 살아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꾸밈없이 솔직하게. 카페를 나왔을 때는 어두웠다. 차가운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민준 씨, 최수현이 말했다. 우리 둘만 있을 땐 이름으로 불러도 될까요? 민준 씨라고. 네, 고마워요. 모든 것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줘서 저도 감사합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향으로 헤어졌다. 민주는 집으로 걸어가며 세상이 얼마나 이상하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생각했다. 어제 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지만 오늘 그는 누군가의 가장 아픈 비밀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민준과 최수연은 퇴근 후 2번 더 만났다. 인생에 대해 이야기했고 때로는 말없이 그저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회사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최수연은 여전히 엄격한 상사였고 민준은 여전히 조용한 직원이었다. 하지만 그들 내면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주는 최수연이 전보다 자주 미소 짓는다는 것을 알아챘다. 아주 약간이었지만 눈에 띄는 변화였다. 동료들은 수근거렸다. 대표님이 유해지셨어. 혹시 사랑에 빠졌나? 민주는 알았다.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었다. 그저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자신은, 그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단순히 견뎌지는 존재가 아니라 일 때문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소중히 여겨진다고 느꼈다. 이상하고 낯선 감정이었지만 불쾌하지는 않았다. 금요일 저녁, 최수현에게서 문자가 왔다. 민준 씨, 내일 토요일인데 시간 있으면 하윤이 만나보고 싶어요. 괜찮다면요. 민주는 메시지를 3번 읽었다. 하윤이는 그가 상사와 만난다는 사실을 몰랐다. 아이에게 그건 그냥 아빠의 일일 뿐이었다. 하지만 안 될 이유가 있을까? 그는 답장했다. 좋습니다. 몇 시예요? 오후 2시에 서울숲에서요. 아이스크림 사갈게요. 민주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잠든 하윤이를 바라보았다. 우리 공주님, 내일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날 거야. 너희 둘이 친구가 되면 좋겠구나. 하윤이는 듣지 못한 채 잠들어 있었다. 민주는 불을 끄고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불안이 아닌 희망을 품고 잠이 들었다. 토요일 아침은 고함 소리로 시작되었다. 아빠, 이 원피스 안 입을래? 따갑단 말이야. 이민주는 옷장 앞에 서서 반년 전 세일할 때 산 분홍색 프릴 원피스를 들고 있었다. 하윤이는 잠옷바람으로 침대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다. 공주님, 우리 아들이 가잖아. 예쁘게 입어야지. 왜? 그냥 공원 가는 거잖아. 왜냐하면 민주는 머뭇거렸다. 거기에 어떤 아주머니가 오실 거거든. 그분이 너랑 만나고 싶어 하셔. 하윤이의 눈이 경계심으로 빛났다. 어떤 아주머니?
아빠가 아는 분 회사에서. 아빠 친구야? 뭐. 그런 셈이지. 하윤이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 아주머니, 착해. 민주는 딸 옆에 앉았다. 아주. 그냥 가끔 슬퍼하셔. 내가 할머니 보고 싶어서 슬플 때처럼. 왜 슬픈데? 동생이 죽었거든. 그래서 이제 혼자야. 하윤이는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 아주머니 기분 좋아지게 원피스 입을게. 민주는 미소 지으며 딸을 안았다. 고마워, 공주님. 공원에는 2시 2분 전에 도착했다. 가을이 한창이었다. 노란 잎들이 산책로를 뒤덮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젖은 흙과 낙엽 타는 냄새가 섞여 있었다. 사람들은 목도리와 재킷으로 몸을 감싼 채 느릿느릿 걷고 있었다. 민주는 하윤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아이는 풍선 파는 아저씨, 강아지, 킥보드 타는 아이들을 구경하며 고개를 두리번거렸다. 아빠 친구는 어딨어? 이제 곧 오실 거야. 그들은 공원 입구에 멈춰 섰다. 민준이 휴대폰을 보니 정확히 2시였다. 그때 그녀가 보였다. 최수연이 길을 따라 걸어오고 있었다. 사무실에서와는 전혀 다른 옷차림이었다. 청바지, 긴 베이지색 카디건, 하얀 운동화, 풀어내린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양손에는 봉투 2개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발견하고는 걸음을 빨리 해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민준 씨. 안녕하세요. 그녀는 하윤이 앞에 쭈그려 앉았다. 안녕, 내가 하윤이니? 네, 하윤이는 아빠에게 바싹 붙어서 고개를 끄덕였다. 난 수현이라고 해. 아빠한테 내 얘기 많이 들었어. 반에서 제일 똑똑한 아이라고 하던데. 하윤이는 얼굴을 붉혔다. 제일은 아니에요. 2번째예요. 최수현이 미소 지었다. 그럼 거의 제일이네. 그녀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아이스크림 가져왔어. 아이스크림 좋아하니? 네, 그럼 벤치 찾으러 가볼까? 그들은 공원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하윤이는 처음에는 아빠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점점 긴장이 풀렸다. 학교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찰흙으로 동물을 만들었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최수현은 귀에 깊게 들으며 질문하고 웃어주었다. 민주는 그들 옆에서 걸으며 지켜보았다. 이 사람은 다른 최수현이었다. 대표도, 직함도 아닌 그저 한 아이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여자였다. 그들은 연못가 벤치를 찾아 앉았다. 최수연이 아이스크림을 나눠주었다. 하윤이는 딸기맛을 받아들고 바로 핥기 시작했다. 민준과 최수연은 양끝에 앉고 하윤이가 그들 사이에 앉았다. 수현 이모, 하윤이가 물었다. 아빠랑 같이 일해요? 응, 이모가 아빠 사장님이에요. 뭐, 그런 셈이지. 엄격해요. 최수연은 잠시 생각했다. 가끔은. 하지만 공정하려고 노력해. 아빠는 이모가 착하대요. 그냥 슬퍼서 그런 거라고. 최수연은 움찔하며 민준을 쳐다보았다.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하윤이는 말을 이었다. 나도 가끔 슬퍼요. 엄마 생각날 때 내가 아주 어릴 때 같대요. 아빠는 엄마가 안 돌아올 거라고 했어요. 최수연은 고개를 숙였다. 유감이야. 괜찮아요. 나한테는 아빠가 있으니까. 우리 아빠가 최고예요. 하윤이는 민준의 팔을 꼭 껴안았다. 아빠는 항상 옆에 있어요. 민준은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최수현이 조용히 말했다. 넌 정말 행운아야, 하윤아. 아주 많이. 그들은 말없이 아이스크림을 마저 먹었다. 이윽고 하윤이가 벤치에서 뛰어내렸다. 나 우리 밥 주러 가도 돼요? 그래.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멀리 가지는 말고. 하윤이는 연못으로 달려갔다. 최수현과 민준은 둘만 남았다.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네요. 최수현이 조용히 말했다. 네, 제 전부죠. 알아요. 최수현은 그를 바라보았다. 민준 씨, 만나게 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마음이 가벼웠던 적이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도 즐거웠습니다. 그들은 오리에게 빵 부스러기를 던져주는 하윤이를 바라보며 침묵했다. 이윽고 최수현이 말했다. 2주 뒤에 송년회가 있어요. 오실 건가요? 민준은 한숨을 쉬었다. 모르겠어요. 보통은 안 가는데. 왜요?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니니까요. 다들 보너스, 휴가, 경력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딸아이 밥 먹이는 게 전부라서요. 최수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하지만 저를 위해서 와주세요. 당신이 곁에 있으면 제가 더 편할 것 같아요. 민주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알겠습니다. 가죠. 송년회는 공원에서 만난 지 정확히 2주 뒤인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동안 민준과 최수연은 몇 번 더 만났다.
때로는 카페에서, 때로는 그냥 산책을 했다. 하윤이도 2번 함께 했고 그때마다 최수현을 보고 기뻐했다. 회사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최수현은 엄격한 상사로, 민주는 조용한 직원으로 남았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눈빛과 고갯짓, 말없이도 통하는 보이지 않는 유대감이 생겼다. 동료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거나 못 본 척했다. 송년회는 같은 레스토랑에서 열렸다. 같은 사람들, 같은 음악, 같은 술. 민주는 같은 낡은 양복을 입고 와서 테이블 가장자리에 앉아 물 한 잔을 들었다. 옆자리 동료들은 연말 계획에 대해 떠들었다. 휴양지, 선물. 민주는 침묵했다. 최수연은 상석에 앉아 있었다. 검은 원피스, 단정한 머리, 차가운 미소. 하지만 민주는 보았다. 그녀가 가끔 휴대폰을 쳐다보는 모습, 입술을 깨무는 모습, 손가락이 떨리는 모습을. 그는 알았다. 오늘이 힘든 날이라는 것을. 동생의 기일은 일주일 전에 지났지만 고통은 여전히 생생했다. 저녁은 길어졌고 음악은 시끄러워졌으며 사람들은 마시고 웃고 춤을 췄다. 최수연이 일어나 발코니로 나갔다. 민주는 잠시 기다렸다가 그녀를 뒤따라갔다. 발코니는 텅 비어 있었다. 최수연은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손에 든 잔은 가득 차 있었다. 민준이 다가갔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그녀는 움찔하며 돌아섰다. 민준 씨, 나 감시하는 거예요. 그냥 걱정이 돼서요.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 마요. 나 혼자 감당할 수 있어요. 정말요? 최수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늘은 너무 힘드네요. 민주는 더 가까이 다가가 그녀 옆에 섰다. 얘기하고 싶으세요? 모르겠어요. 시작하면 멈출 수 없을까 봐 두려워요. 괜찮아요. 최수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눈가가 촉촉했다. 민준 씨, 가끔 내가 미쳐가는 것 같아요. 이 모든 세상, 사무실, 경력, 권력 같은 건 다 환상이고 사실 난 그냥 강한 척하는 길 잃은 사람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척하는 게 아니에요. 강한 분이 맞아요. 그냥 지쳤을 뿐이죠. 지쳤어. 그녀는 그 말을 맛보듯 되뇌었다. 네, 지쳤어요. 가면해도, 거짓말해도, 매일 내가 원치 않는 누군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도요. 민주는 침묵했다. 최수현이 말을 이었다.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이 직함과 이 사람들 없이 내가 누구인지 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죠? 민준 씨. 사람이죠. 그냥 한 사람이.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냥 사람. 당신은 참 쉽게 말하네요. 하지만 저에겐 불가능해요. 너무 오랫동안 역할로만 살아와서 이제 제 자신으로 있는 법을 모르겠어요. 민준이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수현 씨, 들어요.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있고 하윤이도 있어요. 우리는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좋아해요.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요. 최수현은 그에게 기댔다. 여자로서 남자가 아니라 온기와 기댈 곳을 찾는 한 인간으로서. 민주는 말없이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안에서 발소리가 멎고 음악이 잦아들 때까지 그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이윽고 최수현이 몸을 뗐다. 미안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아니요. 안 괜찮아요.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난 대표고 당신은 직원이에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전 괜찮습니다. 최수현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난 아니에요. 나 때문에 당신에게 문제가 생기는 걸 원치 않아요. 문제 없을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진실은 우리 편이니까요. 우린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최수연은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고마워요. 그들은 연회장으로 돌아갔다. 아무도 그들의 부재를 눈치채지 못했다. 파티는 1시간 더 이어졌고 사람들은 흩어지기 시작했다. 민준이 최수현에게 다가갔다.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요. 택시 불렀어요. 고마워요. 그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월요일에 봐요. 민준 씨, 그리고 모든 게 고마웠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왔다. 거리를 걸으며 세상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마지못해 온 자리였는데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해낸 기분으로 떠나고 있었다. 월요일 사무실은 조용했다. 모두가 일하고 주말 얘기를 나누고 계획을 세웠다.
민주는 컴퓨터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11시에 부서장실로 호출을 받았다. 김 부장, 희끗희끗한 머리에 피곤한 얼굴을 한 50대 남자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박주임, 앉아. 민준이 앉았다. 무슨 일이십니까? 김 부장이 그를 심각하게 쳐다보았다. 모르지. 자네가 말해봐. 대표님이랑 가깝게 지내나? 민준은 긴장했다. 어떤 의미로 말씀이십니까? 말 그대로. 송년회 때 발코니에서 둘이 있는 걸 본 사람이 있어. 꽤 오랫동안 아주 가깝게 그냥 대화를 나눴을 뿐입니다. 알겠네. 김 부장이 의자에 등을 기댔다. 박주임, 상사로서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충고하는 거야? 대표는 위험지대야. 누군가 이걸 자네나 그분에게 불리하게 이용하려고 들면 아주 안 좋게 될 거야. 민주는 침묵했다. 알아들었나? 네, 좋아. 가서 일 봐. 민주는 일어나 자리로 돌아왔다. 손이 떨렸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최수현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민준 씨, 퇴근하고 얘기 좀 해요. 급한 일이에요. 민주는 잘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하루 종일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생각이 엉켰다. 무슨 일이지? 누가 봤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6시에 그는 사무실을 나와 길을 건너 카페로 들어갔다. 최수연은 이미 그곳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두 손은 주먹을 쥔 채였다. 민주는 맞은편에 앉았다. 무슨 일입니까? 최수연이 그를 쳐다보았다. 송년회 때 발코니에 있던 우리를 누가 찍었어요? 민주는 얼어붙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익명으로 사진이랑 협박 메시지를 받았어요. 무슨 협박이요? 자리에서 자진해서 물러나지 않으면 이걸 공개하겠다고요. 부하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몰아서 평판을 무너뜨리겠다고.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누가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짐작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 속 사진을 보여주었다. 발코니에 있는 그들 둘. 최수현이 민준에게 기대어 있고 그가 그녀를 감싸 안고 있었다. 제3자가 보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했다. 민주는 속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최수연이 그를 바라보았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이 나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건 원치 않아요. 대표님 잘못이 아닙니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당신을 불렀고 당신 앞에서 무너졌고 당신을 이 일에 끌어들였어요.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현 씨, 우린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진실은 우리 편이에요. 하지만 누가 믿어주겠어요? 내가 믿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최수연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우리 같이 이겨낼 거예요. 최수연은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액정 화면이 빛나고 있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졌지만 그녀는 불을 켜지 않았다. 오직 스탠드 조명만이 책상 위에 좁은 원을 그리고 있었다. 화면 속 사진은 아무리 무시하려 해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와 민준, 발코니, 포옹. 순수하고 인간적인 행위였지만 제3자가 보기에는 평판을 해칠 만한 모습이었다. 최수연은 눈을 감고 의자에 등을 기댔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그녀는 석 달 전 그날 밤을 떠올렸다. 새벽 3시에 전화. 낯선 목소리. 최수현 씨 되십니까? 오셔야겠습니다. 동생분이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녀는 병원으로 달려가 하얀 천으로 덮인 시신을 보았다. 차갑고 미동도 없고 낯선 모습. 28살. 창창한 미래가 있던 동생 칸은 한순간에 사라졌다. 음주운전자, 빨간불, 충돌. 장례를 치르고 이틀 만에 최수연은 회사로 복귀했다. 뭘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동료들은 위로를 건넸고 그녀는 차갑고 건조하게 감정 없이 감사 인사를 했다. 감정은 약점이고 약점은 끝이었으니까. 그녀는 일하고 서류에 서명하고 회의를 주재하고 발표회에서 미소 지었다. 그리고 밤에는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쉴 수 없을 때까지 울었다. 아무도 몰랐다.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됐다. 하지만 박민주는 보았다. 그가 통찰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저 모두가 보는 곳이 아닌 다른 곳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직함이 아닌 사람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최수연은 눈을 뜨고 사무실 문을 바라보았다. 내가 그를 이 일에 끌어들였어. 좋은 사람, 아빠, 문제에 휘말릴 이유가 없는 사람을 위해 휴대폰이 진동했다. 민준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수현 씨,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 같이 해결책을 찾을 겁니다. 그녀는 희미하고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같이. 그는 참 쉽게 말하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세상에서는 가치란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승자와 패자만 있을 뿐이었다. 다음 날은 이사회로 시작되었다. 최수연은 15분 일찍 도착해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노트북을 켰다. 얼굴은 평온했고 손은 떨리지 않았으며 목소리는 차분했다. 가면은 완벽했다. 이사들이 하나둘 들어와 고갯짓으로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다. 마지막으로 개발 담당 부사장인 강유진이 들어왔다. 40살쯤 되어 보이는 차가운 회색 눈과 완벽한 헤어스타일을 한 여자였다. 그녀는 최수현의 오른쪽에 앉아 서류 폴더를 테이블에 놓았다. 좋은 아침입니다. 대표님. 좋은 아침입니다. 강유진이 미소 지었다. 얇고 거의 알아챌 수 없는 미소. 최수연은 그 미소를 알았다. 경쟁자들에게서, 당신의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에게서 본 적 있는 미소였다. 회의가 시작되었다. 다음 분기 계획, 예산, 신규 프로젝트, 리스크에 대해 논의했다. 최수연은 자신감 있게 말하고 수치를 제시하고 질문에 답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하지만 회의가 끝날 무렵 강유진이 손을 들었다. 대표님,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송년회 때 한 직원과 불미스러운 상황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문제는 해결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최수연은 아주 잠깐 얼어붙었다. 그리고 얼굴은 다시 돌처럼 굳어졌다. 어떠한 상황도 없었습니다. 제가 직원과 대화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건 제 권한입니다. 물론이죠. 강유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단지 회사 평판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대표님의 친근한 제스처를 누군가 오해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최수연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강 부사장님, 구체적인 비난이 있다면 말씀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이사회 시간을 뜬소문으로 낭비하지 마시고요. 강유진은 미소를 더 넓게 지었다. 비난이 아니라 걱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하시죠. 회의는 계속되었지만 최수연은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다. 그녀가 알고 있어? 그리고 이걸 이용할 거야. 이 회의가 끝나고 최수연은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책상에 머리를 파묻었다.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그녀는 전화를 받았다. 네, 최수현 대표님. 물류팀 김 부장입니다. 듣고 있습니다. 박민준 주임건으로 미리 말씀드리려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안 좋은 얘기가 돕니다. 이대로 가다간 그 친구가 일하기 힘들어질 겁니다. 대표님도 마찬가지고요. 최수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 말입니까? 대표님과 그 친구가 뭐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대표님과의 친분을 이용해 경력을 쌓으려 한다거나 혹은 그 반대라거나.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알죠. 하지만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들은 보이는 그림만 보고 상상하니까요. 최수연은 말이 없었다. 대표님, 제가 사생활에 간섭하려는 건 아닙니다만 대표님 자신과 그 친구, 그리고 그 친구 딸을 생각하십시오. 이 일이 외부로 알려지면 모두가 다칠 겁니다. 충고 감사합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오랫동안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는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왜 그를 이 일에 끌어들이는 거야? 그는 좋은 사람이고 정직해.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내가 아니라, 이 끔찍한 악몽이 아니라.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퇴근하고 만나야겠어요. 중요한 일이에요. 답장은 1분 만에 왔다. 알겠습니다. 어디서요? 연못가에서요. 7시에 가겠습니다. 최수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오늘 그에게 진실을 말할 거야. 전부 다 그가 스스로 결정하게. 저녁 7시 최수연은 연못가에 서 있었다. 추웠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녀는 모자도 쓰지 않고 재킷 지퍼도 올리지 않은 채 그저 서서 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주는 5분 뒤에 도착해 그녀 곁에 섰다. 오셨군요. 네, 그들은 바람소리, 나뭇잎 스치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차 소리를 들으며 침묵했다. 이윽고 최수현이 입을 열었다. 민준 씨, 할 말이 있어요. 그리고 힘든 얘기가 될 거예요. 듣겠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카가 죽었을 때 전 다신 누구와도 가까워지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가까움은 고통이니까요. 사람이 가까울수록 잃었을 때 더 아프니까. 다시는 그걸 겪고 싶지 않았어요. 민주는 말이 없었다. 그런데 당신을 만났어요. 당신은 강요하지도 요구하지도 않고 그저 곁에 있어줬죠. 그래서 생각했어요. 어쩌면 모든 사람이 고통만 주는 건 아닐지도 몰라. 온기를 주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 하고요. 최수연은 그를 향해 돌아섰다.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당신이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해서요. 전 그냥 친구가 될 수 있다고, 그냥 한 인간으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난 대표고, 그건 제 모든 행동이 현미경 아래에 놓여 있다는 뜻이에요. 모든 말이 무기가 되고, 모든 감정이 약점이 되죠.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다. 어제 익명으로 협박과 함께 이게 왔어요. 내가 물러나지 않으면 이걸 공개하겠다고. 당신과 나의 평판을 무너뜨리겠다고. 민주는 휴대폰을 받아 사진을 보았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누가 이런 짓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강 부사장이라고 의심하고 있어요. 그녀는 오랫동안 내 자리를 노려왔고 이게 기회라고 생각했겠죠.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최수연은 휴대폰을 되찾았다. 당신이 회사에서 내 인생에서 떠나줬으면 해요. 너무 늦기 전에요. 민주는 움찔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떠나요. 다른 직장을 찾고 나를 잊어요. 하윤이랑 조용히 살아요. 이 악몽 없이. 싫습니다. 민준 씨, 당신은 이해 못해요. 당신이 남으면 그들은 당신을 파괴할 거예요. 당신이 나를 이용했다거나 내가 당신을 이용했다고 비난하겠죠. 뭐가 됐든 당신은 모든 걸 잃게 될 거예요. 직장, 평판, 어쩌면 딸까지도요. 아동보호기관이 당신을 부적합한 아버지라고 판단하기라도 한다면 상관없습니다. 최수연이 그의 어깨를 잡았다. 어떻게 상관없을 수가 있어요? 당신은 아빠잖아요. 하윤이를 생각해야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매 순간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내가 떠나면 하윤이에게 어려울 때 도망치는 게 옳다고, 힘든 사람을 버리는 게 옳다고 가르치는 꼴이 된다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딸에게 그런 걸 가르치고 싶지 않아요. 최수연은 그를 놓고 한 걸음 물러섰다. 민준 씨, 나 때문에 당신이 다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리고 난 당신이 혼자인 걸 원치 않아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수연 씨, 당신은 나를 쫓아내면서 나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당신은 또다시 숨고 있는 거예요. 고통이 두려워서 또다시 벽을 쌓고 있는 거라고요. 그녀는 말이 없었다. 난 성인군자가 아니에요. 민준이 말을 이었다. 영웅도 아니고요. 난 그저 내게 소중한 사람 곁에 있고 싶은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기 위해 뜬 소문과 협박, 심지어 직장을 잃는 것까지 감수해야 한다면 전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요? 최수현이 속삭였다.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혼자라는 게 어떤 건지 아니까요. 아내가 떠났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윤이가 있어서 버텼죠. 그리고 지금은 당신이 있어요. 소중한 사람을 다시 잃고 싶지 않아요. 최수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떨렸다. 민주는 그녀를 놓지 않겠다는 듯 꽉 안았다. 우리 같이 이겨낼 거예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함께요. 약속할게요. 완전히 어두워지고 바람이 멎을 때까지 그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이윽고 최수연이 몸을 떼고 눈물을 닦았다. 좋아요. 함께. 하지만 하윤이에게 위험해지면 당신은 떠나는 거예요. 약속해요. 약속할게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계획이 필요해요. 그들이 공격할 때까지 그냥 기다릴 수는 없어요. 먼저 움직여야 해요. 어떻게 할까요? 최수연은 생각에 잠겼다. 내일 이사회에 가서 진실을 말할 거예요. 전부 다 우리가 친구 사이고 부적절한 일은 없었으며 사진은 맥락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그리고 누가 이 사진을 찍고 유포했는지 조사를 요구할 거예요. 만약 그들이 믿지 않으면요. 그땐 제가 스스로 떠날 거예요. 스캔들 없이. 하지만 존엄성을 지키면서 민주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과 하윤이를 구할 수 있다면 모든 걸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럼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증인으로서 제 입장을 이야기할게요. 민준 씨, 위험할 수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진실을 말하는 거라면 함께 말해야 해요. 최수연은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좋아요. 함께. 그들은 늦은 저녁에 헤어졌다. 민주는 집에 돌아와 하윤이를 재우고 소파에 앉았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최수현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떠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믿어줘서. 실망시키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민주는 답장했다. 당신은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전 알아요.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앞으로 힘든, 어쩌면 패배할지도 모르는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아침에 최수연은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 이사회에 이메일을 보냈다. 오늘 오후 2시, 긴급 이사회 소집을 요청합니다. 안건, 대표이사 개인 성명, 전원 참석 필수 전송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2시, 회의실, 준비해요. 그는 달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최수연은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연설문을 쓰기 시작했다. 변명도, 정당화도 아닌 진실을. 때로는 진실이 유일한 무기였고 그녀는 그 무기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사회는 정확히 2시에 소집되었다. 긴 테이블, 닫힌 문, 무거운 기다림의 공기. 최수연은 이사들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 창가에 서서 등을 보이고 있었다. 모두가 조용해지자 그녀가 돌아섰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평온했다. 제 평판과 회사 평판에 관한 개인적인 성명이 있습니다. 그녀는 인쇄한 사진, 바로 그 사진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것은 송년회에서 저와 직원 박민준 씨를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익명의 인물로부터 직접적인 협박과 함께 받았습니다. 제가 자진해서 물러나지 않으면 이 사진을 제 평판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의장에 조용한 수군거림이 퍼졌다. 저는 변명할 생각이 없습니다. 최수연이 말을 이었다. 진실을 말할 생각입니다. 몇 달 전 제 여동생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슬픔 속에서 한 인간으로 머물 시간을 단 하루도 갖지 않고 계속 일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무너졌습니다. 박민준 씨가 곁에 있었고 그는 문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제가 쓰러지지 않게 붙잡아 주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어떠한 연애 관계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지지가 있을 뿐입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고갯짓했다. 그가 벽 쪽 의자에서 일어섰다. 저는 모든 말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어떠한 특혜도 요구하지 않았고 받지도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럴 생각 없습니다. 저는 단지 대표님께서 혼자 운전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집까지 모셔다 드렸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기사 중 한 명이 미간을 찌푸렸다. 하지만 왜 그렇게 가까워 보였습니까? 그 순간 그분이 힘들어하셨기 때문입니다. 김민준이 대답했다. 그리고 저는 외면하지 않는 쪽을 택했습니다. 최수연은 시선을 이사들에게 옮겼다. 이러한 사진이 찍히고 압박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다른 문제를 시사합니다. 회사 내에 대표이사를 협박할 준비가 된 인물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직원과 나눈 대화보다 훨씬 더 큰 위험입니다.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이사회 의장인 이강훈 회장이 한숨을 쉬었다. 조사를 제안하는 겁니까? 네, 공식적인 조사를요. 보안팀과 필요하다면 사법기관의 도움을 받아서요. 그리고 최수연은 말을 잠시 끊었다. 만약 이사회가 제가 약점을 보였다는 이유로 제 리더십의 의문을 제기하기로 결정한다면 저는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협박에 굴복해서는 아닙니다. 모두가 침묵했다. 재무이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는 조사에 찬성합니다. 대표이사를 협박하기 시작했다면 내일은 우리 모두를 협박할 겁니다. 법무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법적 관점에서 볼 때 협박이 여기서 핵심적인 리스크입니다. 위반 사실이 없는 사진만으로는 사임이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강유진은 입술을 꽉 다문 채 최수연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이강훈 회장이 회의장을 둘러보았다. 조사에 반대하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그가 결론을 내렸다. 보안팀은 사진의 출처와 전달 경로를 파악하고 최수연 대표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직위를 유지합니다. 대표이사에 대한 신임 문제는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강유진은 문과에서 머뭇거리다가 최수연에게 거의 바싹 다가왔다. 모험을 하셨군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이 모든 걸 공론화하다니. 밀실 게임보다는 빛이 났죠. 최수연이 대답했다. 특히 협박이 걸린 문제라면요.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감정 없는 싸움에 익숙한 어른들이었다. 하지만 그 시선 속에는 인정이 담겨 있었다.
예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판이 짜였다는. 저녁에 최수연과 민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싸워야 할지를 고민했던 바로 그 연못가 벤치에 앉아 있었다. 무엇이 가장 두려웠어요? 민준이 물었다. 약하다는 말을 듣는 것. 그녀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대표는 그런 실수를 할 권리가 없다고 말할까 봐요. 그들이 그렇게 말했나요? 그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니요,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들은 협박, 보안, 리스크에 대해 말했어요. 문제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죠.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헛되지 않았네요? 당신이 헛되지 않았던 거죠. 최수연은 시선을 물 위로 옮겼다. 만약 당신이 그때 떠나겠다고 동의했다면 이 모든 건 부하 직원과의 추문과 암묵적인 동의라는 더러운 이야기로 변질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덕분에 저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보고서만을 위해 살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들은 잠시 침묵했다. 하윤이는 어때요? 최수현이 물었다. 오늘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사장님 나쁜 사람이야? 사람들이 괴롭히려고 해. 하고요. 민준이 웃었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너무 아팠던 거고 어떤 어른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제대로 다룰 줄 몰라서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라고 말해줬어요. 아이가 뭐라고 답하던가요? 그 아주머니한테 모든 게 괜찮을 거고 가끔은 어른들도 안아주는 게 필요하다고 전해달래요. 그가 최수연을 바라보았다. 제가 전했습니다. 최수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7살 아이에게 듣기엔 특히 더 와닿네요. 많은 걸 이해하는군요. 잘 키우셨어요. 민준 씨. 전 그냥 아이에게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힘들 때조차도요. 최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이제 거짓말하지 않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적어도 제 자신에게는요. 몇 주가 흘렀다. 보안팀의 조사는 간단한 사실을 밝혀냈다. 사진은 한 직원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되었고 그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 그 경로는 강유진 팀의 사람들에게로 이어졌지만 그녀가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 이사회는 내부 갈등의 소지를 만들고 회사 평판에 리스크를 초래한 것에 대해 해당 부서 전체를 강하게 질책했다. 몇몇은 보너스와 프로젝트에서 제외되었다. 강유진은 공식적으로는 자리를 지켰지만 그녀의 영향력은 눈에 띄게 약해졌다. 이제 그녀가 도덕적인 논리로 압박하려는 시도는 동료들 사이에서 숨겨진 반감만 불러일으킬 뿐이었다. 최수연은 계속 일했지만 그녀의 스타일은 점차 변해갔다. 그녀는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리기보다 직원들의 의견을 더 자주 묻기 시작했다. 때로는 복도에서 멈춰서서 누군가의 개인적인 고민을 들어주기도 했다.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들에게 유연 근무제를 허락해 모두를 놀라게 한 적도 몇 번 있었다. 동료들은 수근거렸다. 최 대표가 변해서 누군가는 이를 약점이라고 보았고 누군가는 인간적인 성장이라고 보았다. 민주는 그저 한 사람이 자기 자신과 함께 사는 법을 다시 배우는 모습을 볼 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최수연이 예고 없이 물류팀 사무실로 찾아왔다. 딱딱한 정장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다. 박민준 씨, 5분만 시간 괜찮아요. 동료들은 말을 멈추고 긴장했지만 그녀는 돌아서서 차분하게 덧붙였다. 그리고 여러분도요. 논의할 게 좀 있습니다. 그녀는 거의 30분 동안 팀원들과 대화했다. 숫자가 아니라 그들의 실제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디에 병목 현상이 있는지, 무엇이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지에 대해 그녀는 듣고, 기록하고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녀가 떠났을 때 공기 중에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방금 뭐였지? 직원 중 한 명이 속삭였다. 정상적인 리더 같았는데 애민준이 대답했다. 나도 충격이야. 그는 반쯤 농담으로 말했지만 속마음은 달랐다. 곁에 있는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갑옷 속으로 숨지 않은 것에 대한 조용한 자부심이 있었다. 주말에 그들 셋은 공원에서 만났다. 하윤이는 앞서 달려가며 손을 흔들었다. 민주는 조금 뒤에서 걸으며 지켜보았다. 수현 이모, 강아지 키운 적 있어요. 하윤이는 쉴 새 없이 질문을 던졌다. 응, 작고 아주 시끄러운 강아지였어. 이름이 뭐였는데요? 잭 이상한 이름이지만 귀엽네요. 최수연은 웃었다. 민준이 전에는 들어본 적 없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그는 문득 지금 밖에서 누군가 그들을 본다면 공원에서 산책하는 평범한 가족의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아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가족도 연인도 아니었다. 그들 사이에는 고백도 약속도 맹세도 없었다. 다른 것이 있었다.
그는 저녁이 되어서야 그것을 정리할 수 있었다. 하윤이가 잠들고 최수현이 짧은 메시지를 보냈을 때 오늘 고마웠어요. 하윤이는 정말 기적이에요. 민주는 창가에 앉아 생각했다. 우리는 서로를 구원할 의무가 없다. 우리는 그저 나란히 걸어갈 뿐이다. 때로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에게 갑자기 돈이 더 생기지도, 빚이 사라지지도, 떠난 아내가 돌아오지도, 걱정거리가 줄어들지도 않았다. 하지만 숨쉬기가 더 편해졌다. 도시의 다른 편 어딘가에 어느 날 그의 인생에서 무너져 내렸지만 혼자서 다시 일어서려 하지 않고 도움을 청했던 여자가 살고 있었고, 그는 어느 날 그녀를 외면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은 채 곁에 있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것이야말로 영화에는 좀처럼 나오지 않는 현실 속의 기적이었다. 마지막의 키스도 거창한 말도 없이 그저 아프지 않은 척하는 것을 그만두고 한 걸음 한 걸음 자신과 그리고 서로와 솔직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운 사람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